우리가 앞서서는 지금 상담학 스무 문제를 했습니다마는 음 그 스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많은 것을 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인제 두 번째는 인제 직업 심리학 두 번째 과목이에요. 두 번째 과목은 항상 21 번부터 40 번까지 이렇게 나오면은 이 번호는 직업 상담학이다. 이렇게 직업 심리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 번부터 20 번은 직업 상담학 심리학. 그다음에 41 번부터 60 번은 직업 정보론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직업 심리학을 보면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직업 심리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문제는 우리가 직업 적응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비중이 좀 높겠죠. 인제 두 번째는 어 심리 검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장 그 난감하게 느끼실 내용이 인제 심리 검사입니다. 직업 상담사 심리 검사는 무자격자가 하면은 안 되거든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병원과 비교해서 됩니다.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무자격자가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담과 심리에 관한 검사는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고 만약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할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로 유사 의료 행위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이것을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제 권한이 인제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 검사가 이 직업 심리학에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앞서 우리가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은 심리 검사에서 우리가 직업 상담을 할 때는 흥미와 적성이 일치되느냐 아니면 일치되지 않느냐. 우리가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에 보면은 이 내담자가 지금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순된 직업 선택을 하는가 이게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럼 모순된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흥미는 있는데 적성이 없다거나 적성이 있는데 흥미가 없다거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직업 상담을 하려면 흥미 검사와 적성 검사가 이게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인제 이 중에서는 사실상 직업 심리학에서는 직업 상담학과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제 요렇게 구성돼 있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가 직장에서는 직무 분석이 있습니다. 직무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직무 분석 내용 요렇게 심리학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건 하면 뭐 스스로 알 거니까 일단 저는 실전 위주잖아요. 실제 한번 문제를 한번 부딪혀 볼게요. 1-2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내용이 포함된 직무 분석의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말이죠. 굳이 연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 자체에 답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항상 문제마다 문제 접근 방법이 있거든요. 볼까요?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이 필수적인 정도, 과업 학습의 난이도, 과업의 중요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게 뭘까요? 여기도 과업, 여기도 과업, 여기도 과업. 다 과업이 들어가 있죠. 요건 과업 질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뭐 어렵게 이루어져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가 나오면 똑같은 형태로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냥 답을 이렇게 익히 여기도 과업이네. 여기도 과업 나오면은 이게 과업 질문지지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이거 괜히 깊이 생각하면은 머리만 아파요. 자, 그다음에 22번 문제입니다. 긴저버그가 제시한 진로 발달 단계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긴저버거라고 하는 게 가끔 나옵니다. 긴저버거. 어, 이 길이가 긴 롱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걸 우리가 어떤 이 내용을 기억할 때는 단순 기억보다는 이미지 기억 또는 스토리 기억이 이게 훨씬 효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긴저버그에 대한 이론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미지 기억, 스토리 기억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이걸 학문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긴 버스다. 아주 롱 버스, 버스가 길어요. 이게 보면 보통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게 많이 버스가 길죠. 긴 버스 타고 어디 여행을 간다. 여행을.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어떡할까? 처음에, 버스에 딱 탔을 때, 이자가 딱 배석이 있겠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일단 목적지에 대한 뭘 합니까? 환상을 하면, 꿈을 감고 봅니다. 거기면 어떤 곳일까? 이렇게 환상에 일단 잠깁니다. 환상에 잠긴다. 환상에 잠겨가지고, 아롱메롱 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기대했던 그 현장 장면에 도착하게 되겠죠. 그게 설악산이든, 멀리로 보면 백두산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긴저버그는 환상에 잠겼다가 나중에 어떻게 목적지에 다들어오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현장에 도착한다, 현실에 도착한다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나오면은 환잠현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환잠현, 환상에 잠겼다. 긴 버스 타고 장거리 여행을 가는데 출발할 때는 환상에 잠겼다. 길다 보니 여정이 길면 어떻게 합니까? 도중에 자죠. 환상에 잠겼다가 목적지에 도달하면 현실에 이제 마주치게 된다. 그 현장에 환잠현을 기억해 주시면 그걸로 됩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긴저버그는 말이죠. 뭐냐면 여기 밑에 문제를 보면은 진로 발달 단계가 이렇게 세 단계로 있습니다. 진로 발달 단계가. 처음에는 앞으로 자기 미래에 대해서 환상을 합니다. 환상을. 내 미래는 좋을 거야. 예, 예. 그래서 이 잠정기에 들어가요. 그래 나중에 이제 현실이 이렇게 대입해서 긴저버그의 직업 선택 발달 3단계. 직업 선택이든 진로든 마찬가지입니다. 환상기가 있고 잠정기가 있고 현실기로 이렇게 세 단계로 있더라.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앞으로 긴저버그 나오면은 긴 버스 타고 장거리 여행 간다. 그래서 환담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만 요걸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1-22번 문제는 문제 자체는 가볍게 풀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긴저버그가 제시한 진로 발달 단계가 아닌 것은 했는데 발달 단계가 뭐라고요? 환담현이라고 했죠. 환잠현 이렇게 나오죠. 적응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가볍게 답 자체는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키워드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환자면 어떻게 기억하느냐? 긴 버스 타고 장거리 여행 간다는 이걸 해서 환자면을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문제만 대비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올 것도 대비하는 게 제가 이 진행 하나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은 이 현실기는 따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따로 출제되는 건 예를 들까요? 기스버스와 무어 여러분들 했죠? 기스버스와 무어 상담하겠어? 기스버스와 무어 하면 뭘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피자 아니고 부침개를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죠? 부침개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자꾸 모양이 안 나오고 자꾸 흩어져요. 그러니까 무어가 도대체 왜 이 밀가루가 저질인가? 왜 전부는 왜 반변질됐는가 하니까
기스버스가 뭐야, 사고를 사 가지고 그렇다, 젓갈아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는 왜 반면절에서 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제가 된다고 했죠. 전이 된 오류 정정하기라고 했죠. 1-6번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전이 된 오류 정정하기는 한정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요. 한정론, 한계 오류, 정보의 오류,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했고요. 앞에 했던 거 그냥 복습입니다. 이래야 이제 하면서 자꾸 복습을 해가면서 하니까. 근데 한정된 오류는 또 손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한정 예불로라고 했어요. 예불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거, 불가능을 가정하는 거, 어쩔 수 없음을 가정하는 거, 예불가 있고, 정보의 오류는 정보를 삭불한다, 삭불죄라고 해서 삭제 오류, 그다음에 불분명한 명사나 동사를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제한된 표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 이게 하위 카테고리가 출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는 특별히 출제가 많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긴드버그의 이 진로 발달 단계 중에서 진로 발달 단계 크게는 환잠현입니다.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는 나눠져 있는데, 현실기는 따로 뭐가 되냐면 요거는 별도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럼 다른 것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출제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현실기는 뭐냐면 하위 아들이 뭐냐면 탕구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는 탐구특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탐색 단계가 있고 구체화 단계가 있고 특수화 단계가 있는데, 특수화 단계 대신에 닉네임을 뭐가 또 있다고요? 정교화 단계가 있다. 그래서 현실기 하위 단계가 이렇게 세 가지로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실기에는 탐구특, 뭐냐, 특별한 걸 탐구한다, 이렇게 보면 특성, 특별한 걸 탐구한다. 탐구해서 뭔가 특별한 거, 나한테 맞는 거를 뭐냐면은 이렇게 선택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현실기에는 여러 가지를 통해 직업 진로에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그다음 이 중에서 구체적인 걸 하다가 나중에 하나를 집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겠죠. 왜? 일단 한 분야를 성공해야 다른 분야도 어 같이 안정이 되니까 그렇지. 일단 하나를 성공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탐구특 이렇게 인제 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요 문제가 별도로 나올 때 다시 한번 이걸 복습하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일단 답은 어떻습니까? 긴드버그 나오면은 일단 환잠현이더라, 정원기 이거는 아니더라. 이제 답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마우스가 여기 있구나. 예. 적성 검사의 결과에서 중앙값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 상담에서 중요한 검사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검사일까요? 뭐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가 못 들으니까 다 맞는 답을 했다라고 인정을 그래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앞에 했던 윌리엄슨 이야기했죠. 윌리엄슨은 나오면 첫째 어불모부부터 나와야 됩니다. 영국의 큰 정원에서 불모지 한번 들어보니까 불모지에 뭐가 자랐네 해서 어리석은 선택, 불확실한 선택, 모순된 선택, 지금 무슨 선택, 어불모부 나왔죠. 여기서 모순된 선택이요. 모순된 선택은 뭘 가지고 모순됐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선택한 직업이 흥미하고 적성하고, 흥미도 있고 적성도 있는데 흥미는 있는데 적성은 없거나, 그다음에 적성이 있는데 흥미가 없거나, 이게 일치가 안 될 때,
두 가지가 일치가 안 될 때 우리는 이걸 무슨 선택? 모순된 선택이라고 했고, 모순된 선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라고 했죠. 근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돼야 되는데 가치와 흥미의 불일치하면 땡이라고 해서 그 문제가 그렇게 나왔죠. 가치가 아니고 적성입니다. 직업 상담에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적성과 흥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흥미 검사와 적성 검사 요 부분은 이렇게 일선에서 상담 일선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주 나오겠죠. 이제 적성 검사의 중앙값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앙값 이래 나오면 이거는 적성 검사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은 뭐냐면 심리 검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리 검사에 대해서 일단은 간략히 일단은 정리를 할게요. 지금은 일단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간략하게 할게요. 우리가 모든 검사를 하고 나면 그것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간에 일단 데이터를 냅니다. 데이터를 내는데 통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지고 낮은 점수가 있고 평균 점수가 있고 상위 점수가 있어요. 이게 낮은 점수고 이게 상위 점수고 가운데 점수고 이런 형태로 뭐냐면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요렇게 된 모양이 요게 뭡니까? 요게 종 모양이죠. 예. 종 모양이에요. 종이 요렇게 생겼죠. 요걸로 보면은 요것만 보면은. 그래서 요런 종 모양 요런 것을 가지고 형태로는 종 모양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심리 검사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 정규 분포는 뭐냐 가운데를 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가 나올 때 이것을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도 하고 이것을 종 모양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물론 100점, 0점하고 100점 하면은 50점이 가운데 되지만은 그러나 이 점수는 때에 따라서 70점이 가운데가 될 수도 있고 60점이 가운데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가운데 점수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뭐냐면 이 용어를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중앙값. 왜? 가운데 있으니까 무슨 값이다? 중앙값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중앙값이라고도 하고 때에 따라서 뭐라고 하냐면은 평균값이라고 합니다. 평균값. 이 값이 전체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라고 해서 이 표현 방법이 평균값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이걸 뭐냐면 최빈값이라고. 최빈값이라고 하면 이 점수 대 점수가 제일 많이 예, 점수가 나왔더라. 빈도가 제일 많더라.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점수를 우리가 중앙값이다, 평균값이다, 또는 무슨 값이다? 빈도가 제일 많더라라고 해서 최빈값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은 심리 검사를 바로 다 들어가면은 머리 아프니까 요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것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여튼 이해되는 걸 알고 넘어갈게요. 이해 안 되면 항상 크레임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이해 안 하고. 여하튼 오늘 이런 모양이 있을 때는 요 가운데 값을 중앙값이다, 평균값이다, 또는 최빈값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 검사에서는 이럴 때. 네, 요걸 아시고 나서 요 문제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네. 그러면 중앙값이 의미한 100점 만점에서 50점을 획득하였다라고 했지만은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점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중간고사를 치든가 뭘 친다고 할 때 보통 0점에서 100점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꼭 중앙이 꼭 50점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 레벨에 따라 떼다 40점이 뭐가 예? 이 100의 가운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학력이 좋은 데는 뭐가 될까 70점이 중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서 50점을 획득했다. 이거는 100%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거 일단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반에 따라 A반, B반에 따라 가지고 뭐가 중앙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성적이 보통인 반은 50점이 될 수 있겠죠. 잘하는 반은 어떻게 합니까? 잘하는 반은 점수가 높으니까 중앙이 60점이 될 수 있어요. 성적이 좀 떨어지는 반 같은 경우는 40점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것이 꼭 50점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모르면 저한테 단톡으로 질문하세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최고 점수를 얻었다. 최고 점수는 중앙값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중앙값이 최고점이 아니죠. 최고점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다. 적성 검사에 도달해야 할 준거 점수를 얻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준거와 뒤에 이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준거와 규준이라고 하는 말이 앞으로 나옵니다. 기왕이 용어가 나왔으니까 일단 맛배기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준거는 뭐냐면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규준은 상대평가라고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요. 이거 지금 주제가 그게 아니까 여기에 말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뒤에 나올 테고요. 그러면은 준거는 절대 점수예요. 절대평가예요. 그럼 절대평가가 예를 들어서 절대평가는 가운데가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평가는 뭐냐면 시행하는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점이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운전면허 필기시험 절대평가 점수가 몇 점입니까? 면허증 없나요?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70점이 뭐가 됩니까? 이게 절대평가. 이래야 이름 합격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직업상담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필기 실기 준비를 하잖아요.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국가자격증은 준거가 절대평가 준거 점수가 몇 점입니까? 60점입니다. 60점. 어때요?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이게 50점이 뭐냐면은 중앙이 이거는 뭐냐면은 절대평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앙은 어디까지나 상대평가로 볼 때 중앙이지 절대평가 기준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같은 또래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무슨 점수를 얻었다? 평균 점수를 얻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제가 쭉 먼저 설명했던 요거예요. 중앙값이면 뭐와 같아? 중앙값은 평균값이라고도 하고 또는 최빈값이라고도 한다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예. 중앙값은 항상 평균값 또는 최빈값 이렇게 나오면 맞고 1, 2, 3번 표현은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이걸 설명드렸냐? 일단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제 심리검사 바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나오는 문제를 통해서 보완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24번입니다. 홀랜더가 나옵니다. 홀랜더. 이게 학자 이름이거든요. 홀랜더. 홀랜더를 우리가 이 시험 공부에 대비하려면 홀랜드를
홀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홀랜드는 홀리는 사람이에요. 홀려요. 누구를 홀리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됩니까? 재미있는 걸 가지고 홀려야 됩니까? 재미없는 걸 가지고 홀려야 됩니까? 예, 뭔가 재미있는 걸 가지고 해야 홀리죠. 예, 뻥을 치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그렇죠. 예, 홀린다. 그래서 우리가 홀랜드 홀린다는 이 사람이 우리가 앞으로 앞에도 말씀드렸죠. 직업 상담에 중요한 거는 흥미와 적성이라고 했죠. 흥미 검사의 아주 대부입니다. 그래서 홀랜드는 홀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흥미 검사는 우리가 앞으로 직업 상담사 자격 치는데 너무너무 단골입니다. 너무너무 단골이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문제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홀랜드는 홀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특기가 뭡니까? 흥미예요. 흥미가 있어야 홀리지. 흥미 없으면은 사람들이 홀립니까? 안 홀립니까? 안 홀리겠다. 안 홀린다. 스토리지가 맞는 겁니다. 이런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시간 나면 워크넷에서 뭘 한번 해보라고. 워크넷에서 회원가입해가지고 흥미검사를 한번 해보라. 흥미검사를 해보면은 거기에는 흥미검사라고 하는데 직업선호도 검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해보면은 공짜로 할 수 있어요. 시간 나면은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워크넷 가서 그 내담자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거의 이 흥미검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직업상담을 잘 하려고 하면은 뭐를 일단 알아야 될까요? 흥미와 적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일치가 되는가 모순이 되는가 그걸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게 흥미와 적성. 그래서 워크넷에 있는 흥미검사, 적성검사가 돈 안 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 이 홀랜드는 흥미검사의 대부입니다. 아니, 표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미검사가 지금 이 과목이 띄어 보니까 이게 나오니까 합시다. 나오니까 본론부터 바로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혹시 해 보신 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으신 분 하면 근데 조옥천미님, 박경림님, 박병희님, 박민정님 왜 얼굴을 왜 안 보여주시나요?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대답을 전혀 못 듣습니다. 해보면은 여러분 해본 사람은 나중에 PDF 파일로 이런 결과치가 나옵니다. 여기에 마이 페이지 이렇게 딱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보신 분들 요거 설명을 일단 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일단 이 각이 몇 개입니까? 6각입니다. 아시겠죠? 6각.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은 이게 사진관 이름입니다. 사진관 이름인데 사진관 이름이 뭐냐면 현탐예 사진관. 앞으로 현탐예 사진관은 이게 몇 번 가면은 이제 평생 안 잊어버릴 겁니다. 사진관 이름이 현탐예다. 현탐예 사진관. 예. 현탐예 사진관. 즉 흥미를 6개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분류했어요. 육각형으로. 그리고 이걸 영어로 말하면은 RIASEC입니다. 그래서 리아섹이라고 합니다. 리아섹 아시겠죠? 현탐예 사진관 또는 여기 보시죠. 현실형 I, 탐구형은 I, 예술형은 A, S는 사회형, 그 다음에 E는 진취형, C는 관습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한글로 말하면 현탐예 사진관이라고 해서 자 흥미가 현실형이 있고 탐구형이 있고 예술형이 있고 사회형이 있고 진취형이 있고 관습형이 있더라. 그걸 영어로는 현실형은 R이라고 하고 탐구형은 I, 예술형은 A, 사회형은 S, 진취형은 E,
관습형은 시라고 하더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설명에 대해서 현실력은 뭐냐?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몸으로 부딪혀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몸으로 때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농부, 운전수, 뭐 기사 이런 거 몸으로 하는 이런 거 전부 다 현실형이 됩니다. 그다음 탐구형은 뭐냐? 지적 논리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독립적인 유형이다 해서 연구가예요. 연구가. 무슨 연구에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탐구형이다. 이렇게 해서 I로 표현. 예술형은 뭐냐면은 A 아트죠. A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유형을 우리가 예술형이라고 합니다. 사회형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돌보거나 치유하고 돕는 일을 좋아하는 유형. 봉사하는 걸 좋아하는 이런 유형이죠. 뭐 예를 들면은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게 상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업 상담사가 흥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돌보거나 치유하고 돕는 일을 좋아하는 유형. 이게 뭡니까? 사회형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E는 진취형입니다. 진취형은 나보다 뭐 앞서가죠. 이제 제일 큰 거는 정치가. 뭐, 아니,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는 아이디어가 남한테 떨어지면 안 되죠. 남보다 한 발자국, 반 발자국 앞서가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거든요. 사업가, 다른 사람을 이끌거나 설득하는 지도자의 역할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정치가라든가 사업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C는 관습형입니다. 관습형은 자료를 정리하는 등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일을 좋아하는 유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직업은 도서관의 사서가 됩니다. 책 오면은 신간 나오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가 분류딱딱하죠. 이런 거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해야 되겠죠. 아니면 은행원도 되겠죠. 입출금 정리를 한다거나 회계를 한다거나 이런 유형은 뭐냐면 우리가 흥미용어로 보면은 어디에 속한다? 죄송합니다. 스탈레사 끓여 죽는다고. 이게 관습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홀랜 다음에 육각형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육각형. 그리고 이걸 암기할 때는 한글로는 현탐내 사진관, 영어로는 리아색입니다. 같이.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육각형을 그리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1, 2, 셋, 넷, 1, 2, 3, 4, 5, 6. 이 6을 여러분들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이게 놀라운 팁입니다. 제가 말하는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기 위한 팁이에요. 뭐냐면, 이거는 제가 모든 문제를 분석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6가지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홀랜드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6가지. 자, 이런 걸 하면서 쭉 강조를 많이 했죠. 정보에 부족하면 이거는 고딘이다. 이런 쪽으로 각 이런 것마다 남들이 쓰지 않은 독특한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게 뭡니까?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가면은 무의식을 강조한다 하면 뭡니까? 프로이드예요. 그다음에 어릴 때 결정된다. 결정만 하면은 뭐다? 역시 이제 프로이드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딱딱딱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맵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가지 6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뒤에 나오는 한 사람 빼고는 전부 다 뭐에 속하냐면은 홀랜드에 속합니다. 6가지가 어떻게 나오냐? 6가지에 첫째로 흥미유형 이렇게 나와요. 흥미유형. 그다음에 6가지 홀랜드는 이 흥미가 뭘 결정한다라고 보냐면은 이게 성격을 결정하는 데서 6가지 성격 유형.
흥미형이나 성격 유형 이렇게 6가지가 나오면은 이건 누구다? 홀리는 도사, 홀랜드다.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 주시면은 앞으로 다른 문제 풀 때 아주 쉽게 이게 중요한 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홀랜드 하면 몇 개? 6가지. 그래서 홀랜드 흥미 이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육각형 이론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하여튼 육각 6가지 형 나오면 누구다? 이거는 홀랜드다.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됐나요? 뭐 몇 분 후에는 아주 뭐 그렇다마는 뭐 받고 안 받고 여러분들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홀랜드 1호를 1차적으로 요약을 해 드렸어요. 뒤에 이제 홀랜드 이런 딴 게 또 있는데 일단 진도도 조금 생각해야 되니까 일단 다른 건 또 다음에 또 복습하면서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문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론을 바탕으로 한번 볼게요. 사람들의 성격은 6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6가지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게 맞죠? 예. 성격이든 흥미든 간에 여하튼 6가지 나오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좀 얘기했지만 뭐냐면 또 하나 더 나와요. 성격, 흥미도 있죠. 환경도 있죠. 그 사람 환경도 6가지 유형이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1, 2번 6가지 나왔으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 2번은 맞습니다. 예. 홀랜드 6가지 나오면 맞아요. 3번 볼까요? 개인의 행동은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요. 자, 요거 3번을 왜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앞에 했던 것과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 문제를 통해서. 자, 행동주의는 어떻게 했어요? 학습에 의해서 행동이 바뀐다라고 했죠. 그래서 행동주의는 업을 시키든 다운을 시키든 학습을 중시합니다. 아론 빼기 인지주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고가 뭐냐면은 뭘 바꾼다? 행동을 바꾼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고가. 그런데 딴 건 뭐 또 있지만은 홀랜드는 어, 뭐에서 행동이 바뀌냐면은 홀랜드가 강조하는 게 뭐라고? 홀리는 뭐라고요? 흥미라고 했죠. 홀랜드는 예, 개인의 행동은 흥미에서 아시겠죠? 흥미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성격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뭐냐면은 이거는 개인의 행동은 흥미나 이렇게 되지. 그리고 성격에 결정되는 거는 뭐냐면 홀랜드는 직업 상담이가 영향시키면 개인의 뭐냐면 직업 있죠. 직업은 어디에서 어, 성격에 의한 것은 이 성격이나 흥미나 환경이나 같다라고 보면은 행동이 아니고 홀랜드는 행동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뭘 강조한다? 직업과 성격, 직업과 흥미, 직업과 환경 이 3가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요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홀랜드는 직업과 진로와 뭘와 진로나 직업이나 같은 건데 이게 뭐와 관련이 돼 있다? 흥미. 예. 흥미나 이게 성격이나 뭐냐면은 환경하고 같이 나옵니다. 6가지 흥미. 요게 조금 어렵더라도 미리 이렇게 정리하면 앞으로 다음에 풀 때 좋아요. 6가지 흥미, 6가지 성격, 6가지 환경. 왜냐하면 자기 흥미에 따라 자기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뭐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일단 요렇게 할게요. 흥미에 따라 그 사람이 선택할 환경이 달라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그 환경을 어떤 환경을 음악 그 중에 환경을 찾고 그렇습니다.
같이 흥미, 성격, 환경 6가지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격이나 환경이나 흥미에 결정되는 것은 행동이 아니고 뭐 직업이 이렇게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행동이 뭐냐면 여기 직업은 성격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의 직업은 환경에 결정된다. 개인의 직업은 흥미에 결정된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근데 행동이 나오면 이건 아니다. 행동을 강조하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가면 예수 가지고 환경을 찾게 돼 있어요. 현실적인 사람, 몸으로 때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죠? 농사 짓는 이런 현장을 어떻게 이걸 찾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관서평이라 해서 사서 이런 경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람 보고 어디요? 예술 가지고 환경에 넣으면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체계적으로 정리한 도서관이라든가 은행원 이런 환경을 본능적으로 찾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이고 나는 남한테 봉사 안 하고는 못 살아. 이런 사람은 어때요? 하여튼 봉사하는 그런 쪽으로 찾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큰 뭔가 앞서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딴 환경은 적응을 못합니다. 어디요? 정치가라든가 사업가 이런 쪽에 뛰드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맞아요. 문제는 간단한데 말이 조금 많았던 것 같네요. 어찌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좀 생산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최대한 도움이 돼 드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보시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요거 볼 때 지금은 설명 안 했습니다마는 대표적 직업을 기억해 주세요. 어 직업 보고 이렇게 이 직업 대표적 직업을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고 '아 요게 관서평이구나.'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홀랜드 육각형에 인제 검사가 나왔잖아요. 검사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보았던 식으로 하면은 누구라도 하면은 데이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인제 검사는 워크넷에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해 줍니다마는 요걸 가지고 해석하는 건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직업 상담자가 해야 돼요.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간단한 게 5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각형의 해석 차원의 주요 개념에서 5가지가 있어요. 일관성, 일치성, 변별성, 정체성, 개척성이라고 하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그 문제 나올 때 좀 넘어갈게요. 여기 한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요건 또 그게 나올 때 일관성과 일치성은 뭔가, 변별성은 뭐고 정체성, 개척성은 뭔가 고때 할게요. 예. 그때 요걸 복습하도록 하고 14번이니까 인제 우리가 이 1-25번 문제인데 1-25번 문제는 아무래도 시간을 적는 게 왜 이 문제에서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유는 전부 다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좀 쉬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보니까. 간단한 것 같으면 간단히 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 15분이죠. 25분에 이 스트레스 이론에 대해서 제가 멋지게 한번 마무리를 해 볼까 합니다. 예. 10분 후에 화상 좀 켜 주세요. 예.